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는 혐오의 시대,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죠. 요즘 뭐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뭐 계층 갈등, 뭐 다양한 종류의 사회 갈등이 뭐 정말 많잖아요. 근데 뭐 어떤 시대나 갈등이나 뭐 그런 혐오는 있었는데 요즘 아무래도 더 뭐 소셜미디어나 뭐 여러 매체가 발달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서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더 예전보다 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나 혐오 같은 문제들을 더 좀 크게 느끼고 또 거기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나 뭐 갈등을 분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뭐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장 차이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환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 딛고 서 있는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는 이 시간에서, 이 공간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그 한국 사회의 문화 충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사람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또 음악을 듣죠. 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랜 시간을 아무래도 보내다 보니, 그 피처 에디터로, 이제 잡지사 에디터로 그 음악씬이나 뭐 영화씬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나 어떤 작가들을 이해하고 그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 그걸 통해서 정작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데 정말 그럴 시간이나 뭐 여유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몇 년 전에 이제 다이버가 돼서 수년간 해외에 있는 외딴 섬 바닷속으로 저를 찾기 위한 오랜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죠. 이렇게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그리고 뚝 떨어진 제각각의 섬에서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섬을 둘러싼 하나의 바다가 왜 문화일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서울이라는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그 변두리, 소위 그 달걀 흰자라고 하죠. 그 달걀 흰자라고 불리는 위성 도시에 살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가 인서울이었고, 뭐 자식을 잘 키운다는 건 좋은 대학에 보내서 돈 많이 버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렇게 해서 뭐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 사회 공동체가 그런 가치를 대부분 표방하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 그 공간의 문화적 풍경이 굉장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다른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저희 엄마가 피아노 학원에 보내주셨는데 그때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요. 막 그 커다란 그 대중가요 악보들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가지고 피아노 치고 막 이랬던 거, 유행가 치고. 근데 그때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굉장히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해서 또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뭐 예중을 진학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는, 한국에서는 이제 예술을 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아주 아직도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마는 돈 많이 든다 이러면서 이제 바로 피아노를 그만두고 저는 이제 중학교에 그냥 이제 보통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렴풋이 이 피아노에 대한 꿈을 꾸기도 전에 내가 피아노로 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뭐 예술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안 된다는 말을 먼저 들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던 말들, 뭐 사회관념, 통념들이 나중에 커서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노래방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과 문화를 향유한다는 거는 그 폐쇄된 공간, 노래방 안에서 뭐 최신 유행가를
막 따라 부르면서 막 스트레스 풀고 막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뭐 그런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 선택지가 굉장히 부재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방에 가고 싶어서 노래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만나면 뭐 놀 게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선택지가 굉장히 부재한 그 문화적 빈곤 같은 상황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두가 비슷한 노래를 부르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꿈을 꾸도록 강요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7,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정부가 대중문화 진흥을 한답시고 이제 막 발벗고 나섰던 그런 그 획일성의 그림자가 사실 제가 그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 90년대에는 이 아이돌 그룹이라는 이제 표상으로 치환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H.O.T가 나오고 뭐 G.O.D, 잭스키스, 핑클 뭐 이런 그룹들, S.E.S 뭐 이런 그룹들이 이제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했죠. 그 아이돌 1세대 그룹들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문화는 그 개인의 개성이나 뭐 창의력이나 창조성을 발현하는 그런 통로라기보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고 나를 표현하고 뭐 이런 발로이기보다는 그 집단을 순응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위안과 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그냥 더 새롭고 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문화를 좋아하는 건 아닐 텐데,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걸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 눈엔 보이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선명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다른 종류, 뭐 다른 방식의 문화. 그 문화라는 건 그 삶의 양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다채로운 삶을 좀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홍대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 이제 홍대 클럽이 유명하진 않고 그 90년대부터 이제 있었던 그 클럽들이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음악이 좋아서, 근데 음악을 전문적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을 데가 없으니까 그 홍대 클럽에 갔는데, 이제 맨날 애가 와서 술은 안 먹고 막 음악만 듣고 막 그러다 가니까 이 클럽 사장님들이 굉장히 저를 좀 신기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클럽에 자주 오는데 뭐 놀지도 않고 뭐 술도 안 마시고 그러냐. 그래서 아, 저는 진짜 음악을 이렇게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듣는 게 너무 좋다. 이랬더니 아, 그러면은 뭐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등학교 내내 학생들이 죽은 셈 치고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교 1학년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막 정말 죽은 셈 치고 공부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수능과 입시에 목을 맸던 그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은 진짜 목구멍에 그 잠금 장치가 없는 것처럼, 목구멍이 열려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술 뭐 이러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럼 못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막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아,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대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발을 들였던 홍대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서울에 살지도 않았고 수도권에서 지냈고, 또 뭐 제가 누린 문화적 향유라고는 뭐 노래방에서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는 게 다였는데, 그때 이제 홍대에 처음 갔을 때는 그야말로 정말 충격이었죠. 지금껏 뭐 내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아주 별 세계였습니다. 뭐 힙합부터 테크노, 트랜스, 하우스, 펑크, 뭐 재즈 등 막 제각각의 아주 그 세부적인 전문 장르의 그 깃발을 꽂은 그 아주 작은 클럽들이 아주 홍대 골목길 아주 작은 규모로 곳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는 그 클럽 문화가 막 지금처럼 막 술 마시고 뭐 이성을 만나러 가거나 막 그런 유흥 공간이 아니었어요.
정말 입장료 뭐 10,000원 내고 그 드링크 쿠폰이랑 바꿔서 대부분 뭐 술도 많이 안 마셔요. 뭐 맥주 한 병이랑 바꾸거나 아니면 뭐 콜라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냥 음악을 듣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음악을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문적인 음악에 굉장히 막 목마르고 호기심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이제 공유하고 싶은 그 소수자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막 그 진정성과 그 소속감, 이런 걸 저는 처음 느꼈던 것 같은데 아주 속수무책으로 제가 그 문화에 빠졌었죠. 그래서 그동안 막 억눌렸던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갈증이 좀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거는 제가 사람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데 이 홍대라는 공간에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별의 별, 뭐 머리 모양, 뭐 옷차림하고 진짜 정말 아무것도 거릴 게 없다는 듯한 그 당당한 태도와 눈빛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의 에너지, 그 바이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여성을 태어나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그 수도권에 제가 살던 지역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여자가 담배를 길에서 피우면은 정말 다짜고짜 막 따귀를 맞고 막 욕을 먹던 시절이었거든요. 홍대 놀이터는 그때 막 그 바닥에 정말 합판 깔아놓고 탭댄스 추는 사람, 뭐 저쪽에서는 뭐 기타 가지고 뭐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 저쪽에서는 뭐 마임 하는 사람, 저쪽에서는 뭐 독백 뭐 연극하는 사람, 뭐 저쪽에서는 자기가 그린 그림 가져다가 파는 사람, 막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막 가득가득했어요. 정말 소중했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특별하다고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정말 전염성이 강해요. 그리고 늘 타인의 시선과 뭐 사회의 규범 속에서 움츠려들었던 저에게는 그 홍대라는 공간 자체가 해방이자 탈출구가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나는 이런 색깔이야. 너는 이런 색깔이네. 네 색깔 참 예쁘다. 막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다정하고 관대하고 그 따뜻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저에게 홍대는 이렇게 침묵하거나 숨겨야만 했던 혹은 뭐 내 안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나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표출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존재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것들을 지켜봐 주면서 그렇게 숨통을 좀 트이게 해준 첫 공간이었어요.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이제 홍대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이어갔는데 제가 졸업 때쯤에 이제 취업을 했다가 취업 사기 비슷한 걸 당한 후에 아예 다시 클럽으로 돌아와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홍대 클럽이 굉장히 이제 작은 전문적인 음악들을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그 클럽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클럽들이 이제 서로 연합해서 뭐 클럽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금요일 되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클럽데이를 할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때 뭐 2002년 월드컵도 있었고 굉장히 뭔가 홍대의 뭐 클럽 문화가 조금 그때부터 이제 좀 음지에서 양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제가 일했던 그 작은 클럽 사장님이 좀 재미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 같은 그냥 이렇게 술 마시고 뭐 부킹하고 뭐 이런 유흥주점으로 획일화된 그 한국의 밤 문화가 조금 그때부터 조금 더 다양해지고 좀 더 클럽 문화로 확장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일했던 그 작은 클럽의 사장님이 나중에 이제 거액의 투자가 되면서 그때 당시 한국 최초의 그 대형 클럽 뭐 M2라고 있었거든요. 그 M2를 오픈하게 되셨고 제가 그때 그 클럽의 프로모션 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이 파티가 클럽도 파티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뭐 해외 유명 디제이들이 많이 오고 그 해외 유명 디제이들의 뭐 부킹이나 프로모션이나 뭐 파티를 할 때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뭐 미디어와 접촉을 해서 뭐 더 방송이나 이런 곳에 더 나가게 알리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프로모션 팀에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클럽에 나와서 연예인, 뭐 모델, 셀러브리티 이런 사람들의 이 명단과 출입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클럽에 대형 클럽에 들어가면 이 2층 중층이라고 하죠. 그 공간에 이제 그 꼭대기에 있는 층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팔찌가 있었는데 그 팔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세상의 화려함과 어두움을 함께 목격하기에는 그 당시 그 잘 나가는 클럽만큼 최적의 장소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 별의별 일을 경험을 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죠. 거기서 만나는 사람, 뭐 벌어지는 일 등 그냥 그때는 저에겐 모든 게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옳고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모든 게 호기심이었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그 20대 초반의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이렇게 배우는 일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뭐 멀쩡한 대학 나와가지고 왜 클럽 같은 데서 일하냐, 뭐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했는데 적어도 제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창조적으로, 열정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그들의 에너지를 제가 훔쳐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당시에 좀 살아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20대 대부분을 그렇게 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저는 그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20대 클럽에서 보낸 시간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낭비이자 뭐 쓸데없는 짓으로 평가가 굉장히 절하될 거란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괜찮았어요.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흡수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누구의 인정을 꼭 받지 않아도 아, 넌 뭐 대단한 직업 갖고 있어. 뭐 연봉이 얼마야. 뭐 회사 직책이 뭐야. 뭐 차를 뭘 타. 뭐 집은 어디 살아.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굉장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30이 넘어서 굉장히 늦게 이 잡지, 인디 잡지 창간팀에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제가 그 잡지계에서 일을 하면서 저처럼 이제 에디터가 된 케이스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클럽에서의 경험이 제가 미처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남들은 뭐 낭비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그런 경험들이 예상치 못하게 저의 자산이자 강점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창간하는 잡지의 그 면접을 볼 때 그 편집장님이 제가 이력서에 뭐 적을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대학 졸업하고 뭐 클럽에서 이렇게 일했다. 이러니까 그 편집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현장에서 네가 얻은 만큼의 값진 경험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때 좀 저도 모르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괜찮다 하지만 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을 왈칵 쏟은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 또 있구나. 아,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런 위안이 됐죠. 저는 그때 비로소 제가 걸어온 길이 그 세상에 쓸데없다고 비웃었던 길이 분명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이게 시각의 차이라는 걸, 선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나와 비슷한 그 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 우리가 같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약간 삶의 어떤 작은 비밀 같은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일종의 희망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때 이제 뒤늦게 에디터가 된 만큼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뭐 인디 음악, 독립 영화, 뭐 스트리트 아티스트들 뭐 다 만나고 막 홍대 라이브 클럽 뭐 해외에서 내한 뮤지션이 오면은 뭐 그 공연장 또 매해마다 열리는 막 수많은 페스티벌 뭐 여름만 해도 막 락 페스티벌만 해도 막 서너 개가 막 매주 열렸거든요. 수년간 정말 쉴 새 없이 누비고 다녔어요. 웬만하면 정말 거의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데 제가 막 찾아다녔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나는 아무것도 창작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만든 예술에 숟가락을 얹는 신세지만 이런 용감하고 반짝이는 아티스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정신을 탐구하는 일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가슴 뛰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치열한 창작 과정과 시스템에 대한 고민, 뭐, 우리 문화시장은 왜 이렇게 대중문화에만 기형적으로 편중되어 있을까? 왜 실력 있고 정말 전도유망한 인디 아티스트들이 그 인디 씬 자체에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인지도를 쌓고 뭐 이렇게 팬덤을 형성을 해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뭐 방송 관계자의 눈에 띄어서 TV, 뭐 공중파 이런 TV에 나와야만 유명해지는 이 방식은 정말 언제쯤 바뀔까? 언제쯤 이 시장, 이 문화 씬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지속 가능할까? 뭐 우리의 문화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울 수는 없을까? 막 이런 굉장히 고민 같은 것들에 대한 뭐 칼럼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이었고 또 제가 만난 아티스트들, 뭐 음악계 관계자들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실력 있고 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좌절하고 뭐 사라져 가거나 뭐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봤고요. 심지어 막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도 목격을 했어요. 하지만 이 순수한 열정의 이면에 불편한 진실도 존재를 했습니다. 뭐 인디씬에서는 지속 가능이라는 게 최선의 미덕인데 그러려면 자금, 즉 돈이 있어야 되죠. 그때 당시에 뭐 인디는 배고프고 가난하다라는 프레임이 있었고 뭐 한때 찌질함의 대명사로 인디 음악이 약간 좀 수단으로 쓰인 경우도 있었고 그때 저희 세대는 뭐 88만 원 세대라고 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도 이제 취업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우리 윗세대보다 아니면 우리 윗세대만큼 많이 벌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88만 원 세대, 뭐 44만 원 세대 이러면서 뭐 비정규직, 뭐 계약직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뭐 열정페이 이런 말도 처음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인디 음악이 굉장히 배고프고 가난한 그런 잉여 인간들이 하는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 인디씬에서 꾸준히 그리고 여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그 금수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젊은 세대의 찌질함과 이 궁핍함과 이 잉여력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사실 그 아티스트는 알고 보니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꾸준히 음악을 할 수 있는 꾸준히 하다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뭐 살아남아라,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하다 보면 된다,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꾸준히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 경제적인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떤 인디 아티스트에게 아니면 뭐 인디 예술가들에게 버텨라, 뭐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뭐 꾸준히 하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디 잡지에서 일을 했을 때 한국의 그 스트리트 문화를 퍼뜨리는 것도 사실 미국과 일본에서 가져와서 퍼뜨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한국의 스트리트 문화를 그 미국과 일본에서 가져와서 퍼뜨린 것도 사실 강남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뭐 오렌지족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20, 30대였던 뭐 2000년대, 2010년대에는 뭐 유학파도 많았고 대부분 막 강남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스트리트 브랜드, 막 스투시, 뭐 슈프림 이런 거 입으면서 그렇게 문화를 탐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인디 정신은 뭔가 어딘가 어색하고 좀 기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의 그 토양 자체가 그렇지 않고서는 예술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그리고 꾸준히 해나갈 수 없는 좀 척박한 환경이었죠. 인디라는 게 그 당시에 내세웠던 그 잉여스러움이나 뭐 반항이라는 그런 제스처 자체가 때로는 위선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절실하게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분명 있었기에 저는 그들이 가는 길에 제가 그 에디터로서, 잡지사 에디터로서 그런 그들의 문화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가는 길에 정말 많은 걸 해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작은 꽃잎 한 장 정도는 깔아주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 시간이 나면 그들의 공연장을 찾고, 뭐 에디터가 뭐 이렇게 공연장을 자주 가, 그냥 보도자료 받고, 뭐 나중에 그 사후 소식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제가 공연장에 가면은 그 뮤지션들이 굉장히 반가워해요. 아, 어떤 이런 매체에서 이 에디터가 내 음악에 관심을 갖고 왔구나. 내 공연을 봐주는구나.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연장을 찾는 게 뭐 어떤 굉장히 대단한 무슨 자격을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공연장을 채우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공연장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연장을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의 새 앨범 소식이나 뭐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무한도전에 한번 나가면 인생 역전이 되는 세상에서 제 입장에서는 좀 허탈감도 있었고 무력감도 있었고 뭐 그런 감정들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그 인디씬 안에 있는 다른 뮤지션들도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아, 내가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TV 프로그램에서 픽업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나중에 대중적 인지도나 인기를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허탈감,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을 느끼는 뮤지션들의 괴로움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을 겪어내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선택한 삶의 한 부분이기도 했죠. 제가 인디씬에서 그 매거진 에디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그 사회의 젊음과 열정이 금전적 보상을 대신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어요. 이 열정페이라는 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나왔는데 제가 일하던 잡지사에서 사실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그 잡지사의 구조가 대부분 저처럼 아무 경력도 없고 뭐 아무 이력도 없이 잡지사 에디터가 덜컥 되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이런 메이저 패션지 상업지 이런 잡지사들은 대부분 인턴, 뭐 어시스턴트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뭐 사실 비계약직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아예 계약서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나 아니면 졸업을 하고 잡지사 에디터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이제 어시스턴트라는 자리로 이제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데 사실 각 에디터들의 어시스트를 하는 자리죠. 근데 좀 저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에디터가 되어서 일을 했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매체에서 그 열정페이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어시스트로 뭐 1년, 2년 뭐 길게는 제가 나중에 메이저 패션지로 갔을 때는 뭐 길게 4년, 5년 어시스턴트만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보통 한 달에 한 작게는 20만 원, 많게는 뭐 40만 원, 50만 원 정말 뭐 차비 정도로만 받으면서 일을 정말 노동 강도도 셌고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열정페이 그 폭로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런 시스템이나 구조를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젊음의 열정을 무보수로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용감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고치지 않고 그때 제가 좀 충격이었던 건 그 모든 잡지사들이 연합해서 어시스턴트라는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야. 우리는 니네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에디터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한테 실무 경험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리인데 이게 문제라면 그냥 없애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디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인디씬에서 그 인디 뮤지션들의 그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번 공연을 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런 데는 공연비를 그 인디 레이블이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아주 작은 돈도 나중에 몇 년간 이제 쌓이다 보면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도 다른 인디 레이블들이 모두 다 연합해서 그냥 침묵.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왜냐면 그게 더 공론화되고 더 사회적으로 집중을 받게 되면 자기들도 문제를 파헤치게 될 거고, 사실 자신들도 떳떳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모두 한통속인 거죠. 뭐 잡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시스턴트라는 자리를 아예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제가 좀뭐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개인적으로 뭐 능력은 없지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는 거기 때문에, 받는 좀 성향이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저도 이제 그 잡지계에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이런 일에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동참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좀 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메이저 상업지에 가서 그 사표를 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의 그 젊음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젊은이를 착취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시되는 분위기였고, 그 열정페이라는 이름 아래 열정, 젊은이의 열정. 그래서 너는 뭐 돈을 안 받고 일을 해도 돼. 뭐 열심히 일을 해도 돼. 네 영혼을 갈아서라도 일을 해야 돼. 뭐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주입하고 또 그 젊은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거는 진짜 어디에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전반적인 그 사회와 국가의 분위기인 거죠. 문화고 정서인 거죠. 이게 몇몇 몰지각한 악덕 업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음과 예술에 대한 그 사회 전체의 그 값싼 인식,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동경을 느꼈다가, 그런 화려한 문화씬, 또 인디 문화씬의 동경을 느꼈다가, 또 환멸도 느꼈다가, 또 거기에서 저처럼 이렇게 영향받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감도 느꼈다가, 또 대중문화와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이 인디씬 자체를 보고 또 소외감에도 사로잡혔다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저는 그 제가 그때 항상 곁을 맴돌던 인디씬과 그 인디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그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디 잡지 에디터로서 늘 했던 고민은 그 한국 문화 시장의 심각한 편중 현상이었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아티스트라도 공중파 TV라는 뭐 거대한 스피커를 통하지 않으면 대중에 가 닿기가 힘들었고, 인디씬은 또 자생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시스템이고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비교했던 게 뭐 뮤지션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저 또한 그랬고,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시장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의 인디씬은 굳이 그 인디 아티스트들이 유명해지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뭐 주류 시장에 편입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아티스트가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꾸준히 이렇게 잘하면 그 자신들의 음악을 하는 것만으로도 뭐 공연이라든지 앨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훨씬 두텁고 다양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아티스트들, 한국 아티스트들에게는 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물론 예술의 최종 목적이 돈은 아니지만 창작자와 수용자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없이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한국시는 그 케이팝 아이돌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굉장히 좀 치우쳐져 있는 상태였고, 또 더 심화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존재하던 그 인디씬의 파이마저 줄어들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문제의 근원이 결국 한국 사회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냥 미시적으로 인디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 전체, 이 국가를 운영하고 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 이 사회, 구성원, 문화, 이 모든 것이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면 말이죠. 제가 특히 또 밴드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뭐 마마스건, 투도어 시네마 클럽, 뭐 DXX, 허츠, 뭐 더 쿡스, 뭐 바스틸, 노엘 갤러거까지 정말 많은 그 영국 밴드 뮤지션들이 이게 내한을 할 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한 답이 어렸을 때 지루해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밴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대부분 놀면서 그냥 음악이 생활이고 밴드가 생활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기는 20살까지 오직 그 대학 입시라는 아주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거의 우리가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문화적 불모지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죠. 심지어 나중에 예술가가 되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입시 미술, 뭐 입시 음악, 입시 연기,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에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대학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이 갑자기 막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인디밴드 공연을 보려면 물리적으로 홍대라는 섬에 들어가야 하고, 독립영화를 보려면 진짜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상영관을 찾고 찾아서 현실적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시간대를 보고 결국 포기하게 돼요. 그것마저도 문화 인프라 자체가 서울, 그것도 특정 지역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의지가 있다고 해도 다양한 문화에 접근할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거진 에디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많은 음악과 많은 영화와 많은 문화씬의 역동적인 에너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지. 제가 만약에 매거진 기자도 아니었고 또 서울과 가까이 살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렇게 척박하고 편중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건 TV, 대중매체죠. 그러니까 이러한 TV에 나오는 뭐 K-팝과 대중음악에 익숙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선택이라기보다 이 주어진 환경의 결과에 가깝거든요.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의 부재는 취향의 부재를 낳고 결국 사회 전체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빈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 모든 거를 20대, 30대의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면서 제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을 아주 조금이나마 허물어뜨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디 음악이나 독립영화, 뭐 독립서적 같은 거, 이 주류 문화가 애써 외면하거나 말하기 불편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미처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입체적으로 넓혀주죠.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이 예술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세상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의 세계는 분명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타인의 이야기에 기꺼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인디 음악을 좋아하고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가 많이 통하는 편이에요.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 나중의 문제죠.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무게를 아는 이들이 관객 10명도 안 되는 텅 빈 공연장을 묵묵히 지키는 관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기하도 그렇고 국카스텐도 그렇고 검정치마도 그렇고 혁오도 그렇고 모두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 시작했던 밴드들입니다. 저는 20대, 30대의 인디 문화에 오래 몸담은 이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배웠지만 동시에 또 마음이 타인을 향해서 배척의 칼날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 아티스트와 작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너무 넘치면 때로는 또 너무 견고하고 배타적인 벽을 쌓기도 하더라고요. 뭐 특정 장르나 아티스트에 대한 조회를 과시하면서 뭐 너는 니네는 이런 걸 모르니 문화 수준이 낮아 뭐 이런 식으로 타인을 은근히 뭐 혹은 노골적으로 밀어내는 태도 혹은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그 경험과 가치관만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죠. 뭐 새로운 세대의 문화 향유 방식, 뭐 나는 우리 때는 뭐 LP, CD 뭐 이런 걸로 뭐 좋은 헤드폰으로 좋은 스피커로 뭐 이렇게 음악을 들었는데 뭐 요즘 애들은 뭐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고 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뭐 음악을 굉장히 건성건성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패션을 좋아해 그냥 겉모습만 보고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세대의 문화 향유 방식 자체를 폄하하거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모습도 저는 좀 요즘 자주 목격하고 있어요. 그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대상과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한 나머지 이런 비판이나 또 다른 해석, 뭐 시각, 심지어 변화된 이 시대로 인해서 변화된 이 감상 방식마저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날카롭게 방어벽을 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세계관만을 바탕으로 한 해석에 이 유연함을 잃고 관용을 잃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잃고 오만한 시선이나 태도로 오래된 관행만을 고집하는 이 낡은 평론가들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음악씬에 새로 들어오는 이들을 결코 환영하지 못해요. 건강한 소통과 연대를 가로막고 또 다른 형태의 고립과 갈등을 낳기도 하죠. 하지만 수많은 뮤지션과 창작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들 모두 예외 없이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술가 이전에 이거는 뭐 모든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일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주면서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한국 문화는 놀랍고도 잔인하게 우리 모습,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요. 무조건 1등만 기억하고 추앙하는 사회. 뭐 해외 영화제 수상이나 뭐 빌보드 차트 진입처럼 이런 서구 중심적인 그 외부의 시선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그 자체를, 그 가치를 인정하는 약간 사대주의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좀 강하죠. 뭐 인디 문화나 비주류 예술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도 있어요. 뭐 인디 아티스트들은 뭐 인디 음악은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1등이 아니면 낙오자로 취급하는 무한 경쟁 사회.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극도로 힘든 사회 분위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또 아티스트로서의 성공이 그 아티스트가 얼마를 벌었냐로 평가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문화는 그 시대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자 그 사회의 맨얼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 한국 사회의 강한 집단주의 성향이 문화를 즐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주류 문화 속에 속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남들이 잘 모르는 인디 음악이나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뭔가 특이하거나 소수자로 취급받기 쉽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획일적인 뭐 빌보드 차트, 탑 10, 탑 100, 뭐 이런 플레이리스트가 아니라 뭐 영화 리스트, 뭐 탑 10, 뭐 지금 반드시 봐야 할 영화,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요즘 관객 1000만 되는 영화, 뭐 요즘 꼭 봐야 할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혹은 또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그런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그 고유한 취향의 지도를 자기만의 그 고유한 그 취향이 가득 들어있는 그 무언가를 좀 용감하게 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사회도 문화도 개인적인 것의 가치를 더 인정해야 하는 거죠. 텅 빈 공연장에서 외롭게 노래하는 무명 가수를 위해서 기꺼이 단 한 사람의 관객이 되어주는 마음. 주류 다수의 환호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그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묵묵히 그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지하는 그 마음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도 조금 더 따뜻하고 다채로운 색깔을 띠게 되지 않을까요? 서로의 다름을 경쟁의 이유가 아닌 풍요로움의 근원으로 여기고 뭐 비주류나 이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를 조금 더 오래 그리고 깊이 천천히 바라봐주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건 아주 작은 호기심 그리고 애정뿐이에요. 제가 늘 이 채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제각각 따로 떨어진 저마다의 고독한 섬이에요. 하지만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섬들이 잠시나마 서로 연결되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이 문화 예술이라는 이름의 예측 불가능한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이 여러분에게 닿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만든 음악이 또 여러분에게 닿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굉장히 오래도록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민하고 탐구하던 문제를 영화로 찍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닿을 수도 있고요. 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일방향일 수가 없는 거죠. 문화는 바로 그 상호작용, 주고받는 작용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그 다리가 됩니다. 이 섬과 섬을, 외로운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 말이죠. 그래서 그 다리가 전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고, 어떤 다리는 빨간색, 어떤 다리는 노란색, 어떤 다리는 이렇게 생기고, 어떤 다리는 저렇게 생기고, 그래서 그 다양하고 그 다채로운 여러 가지 다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서로의 섬에 연결되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안녕.